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대담한 대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좀 기분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좀 경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재명 선대위 공동 상황실장 맡고 계시고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안민석 의원님 출연하셨는데 그러셨구나. 네. 뭉쳐야 된다 시즌2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에 내려가요. 네, 이제 뭉쳐야 뜬다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다양한 단위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네. 그래서 저도 지역구인 광진구도 챙겨야 돼서 그것도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 사항들이 있으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왜 후보밖에 안 보여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후보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시고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다 다니시면서 민생하고 겹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던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세대별로 또 그 성별별로 다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의원들이 이제 여러 의견들을 모은 것들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면서 그것이 때로는 공약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점조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혈관처럼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재명 선대위에서 공동 상황실장 맡고 계시다. 요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다는 건 사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이거 뭐예요? 사실은 좀 됐는데 네. 이게 뭐 언론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는 모르셨는데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한 4-5번은 이미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동물복지위원회라고 많이 그렇죠. 예상들을 네. 하시는데 동물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동물권이라는 이름을 하자고 한 건 사실은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도 시혜적 관점에서의 복지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응당한 권리 차원에서 또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물권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네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여러 이제 반려동물 관련 단체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목포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구마다 특히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려인들이 지금 한 1,5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많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중책을 맡으셨네요. 네. 사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집에서 별걸 다 키웠던 것 같아요. 뭐 개도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붕어 그러셨어요? 키우고 별걸 다 키웠는데 아, 요즘 어른들이 이제 좀 연일로 하시니까 이제 말동무도 좀 해드릴 겸해서 또 다시 이제 걔네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일수록 동물에게 의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그러니까 높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게 꼭 사람에게만 주는 지원금이나 정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동물의 상황을 좋게 만들면 그게 곧 사람의 복지로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 시점에 아주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활동 제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장례찬 본부장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좀 네. 규탄하는 성명서도 나오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네, 이게 본인이 벌써 이제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식용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없어지면 좋겠다. 왜 동물병원은 폭파시키고 싶다. 어머나. 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 이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오. 이제 그것을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되게 경악스러웠던 건 거기에 대한 장해찬 씨의 반응입니다. 저도 지금 입장문을 쓰다가 지금 내려온 네네. 건데요. 이게 그 이제 자기와 다른,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존재는 인간인 우리와는 다르니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파괴적 발상,
거기에 이어서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 박살내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제 미사일 타격이 뭔가 있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선제 타격이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면 나와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파괴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그 큰 흐름으로 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구나, 기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이 본인의 오래전 얘기이지만 분명 그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반려인들께서 되게 경악할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비아냥대듯이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씨에 대한 개사과 논란이 다시금 또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결국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볼게요. 뭐 여론조사 요즘에 좀 추이가 좋긴 좋습니다. 근데 뭐 박스권이라는 얘기도 사실 좀 그러면서 나 한편 나오기도 하는데 맨날 박스권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뭐 40% 나도 박스권, 20% 나도 박스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요. 그때도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캠프에 있었는데 문재인 박스라는 뭐 만평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 박스권이라는 말이 선거 때만 되면 박스 장사꾼들이 너무 많구나. 예. 그러나 지금 저는 오히려 그 40%를 넘지 못한다는 그 대목보다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서 실망했던 표가 안철수로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을 할 만한 자질이 없다라는 걸 판단한 사람들이 무당층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뚜렷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더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녀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한 장 한 장, 한 표 한 표를 줍는다는 생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거나 큰 대중연설을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지만 현장을 가면은 뭐 한 100명, 20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 힘이 빠지는 때도 있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네. 약간 피라미드 구조처럼 제가 한번 다녀가면 그 사람이 100명의 고민정이 만들어져서 또 그 사람이 1000명의 고민정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또 이재명의 군단이 되는 현상을 네네.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만약에 실망한다라도 그건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 이재명 후보에게 잘 안 온다. 이 얘기를요. 김기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민주당 의원들 꼴 보기 싫어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네. 이재명 지지도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는 아니니까 제가 투표는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 혹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던져주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도 하면서 더 반성하겠습니다. 더 낮추겠습니다. 라면서 네. 계속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는 없다. 좀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뒤집을 거다. 다시 7%포인트는 뭐 얼마든지 뒤집는다. 이런 얘기를 어제 또 했더라고요. 네네.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개인적 감정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건 개인적 감정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과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국민의힘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가 사실은 더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하고의 그 공천 문제 가지고서도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갈등이 있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질을 바친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제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대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다 간다면 단일화에 대한 내용도 그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리더십 자체가 많이 흠집이 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말을 무게감 있게 듣는 당내 의원이나 정치 세력이 얼마나 될지는 참 저로서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2월 1일이 설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당장 나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건 그분의 패턴이다. 네. 조금 있으면 또 어쨌든 단일화를 위해서 뭔가 협상을 계속 할 거고 정 안 되면 공동 정부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돼가지고 그 표가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상당히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그런 모든 가능성까지 다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막 조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많은 그 장치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끝까지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물론 국민의힘이 사실은 좀 내분을 겪었고 그것이 좀 시끄럽게 바깥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갔다. 물론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올라간 것도 그걸로 설명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지지도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아니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왜 탈모 공약 하나 내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이게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 못하고 너무 작은 협소한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비판도 하시던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젊은 층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러한 작은 공약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내 삶을 바꾼다는 체감으로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명확형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 소확행. 소확행?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은 나는 무조건 진보야, 나는 무조건 보수야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선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30들에게 지금 계속 지지율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 그래서 거대 담론은 담론대로 가지만 또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확행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짧게 본인의 공약 뭐 비슷하게 이제 하나씩 올리는 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이재명 후보가? 예, 윤석열 네. 후보가 윤석열? 윤석열 후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여가부 해체 이런 식으로 짧게 올리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콕 와닿고 물론 네.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좀 그 다음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특이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공약을 사실은 그분의 독창적 공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약을 좀 차용해서 많이 좀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계속 이제 이 꼭두각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꼭두각시 정치. 예전에 김종인 씨를 이제 그 모셔올 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윤석열 후보는 본인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김종인의 뒤에 서지 않겠는가.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론을 또 말씀하시다가 연기 잘해라. 결국은 이제 네. 나가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본인이 꼭두각시가 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분명 작동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또다시 이준석 대표의 그 장막 뒤에 숨어버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힘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선거 기간에 공약만을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선대위를 얼만큼 잘 끌어가는지를 보고 그럼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하겠구나를 이제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 있어서 자격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어제 또 이제노믹스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랑은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걸 텐데 네. 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기를 넘어서 대도약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산업의 대전환을 비롯해서 코로나 이후 전과 후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네.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와 교육, 산업 모든 것들이 재편이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 국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미사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정을 맡겼다가 과연 이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모든 토대가 망가질까 봐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네. 그 대목에 있어서는 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군요. YJ 킴님도 이재명이 되면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가 움직일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소다미님 비난보다 네. 긍정적인 생각을 내놓읍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구민정 의원님 화이팅 송송종목님도 하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좋은 말과 또 쓴 말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재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산업, 국토, 과학기술교육 뭐 이런 곳에서 4대 대전환을 한번 이뤄보겠다. 디지털 혁명 같은 거 좀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를 5대 강국으로 만들고 뭐 경제 5위국 5만 그렇습니다. 달러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5천 거기까지 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그 붕괴와 그리고 적폐와 많은 어려움들을 그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5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다 고르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위에다가 멋지게 성을 만들어야 되는 시국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져놓은 이 5년의 기반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기서 꽃을 피우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건물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자재가 어떤 게 좋은 건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좀 차별화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시도하고도 좀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그 애매할 것 차별화라는 같은데. 말이 또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이 기반을 땅을 닦는 역할이었고 이재명 정부는 성을 짓는 역할입니다. 다르다고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땅을 고르는 거고 여긴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땅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다르다라고 본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건물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땅 자체를 다 뒤엎어버릴 태세이지 않습니까? 이미 굉장히 좀 분노의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게 저 같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이제 역할이고 소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또 다져놓았던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손해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어. 예. 5년의 시간을 다시금 이제 지워버려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발자국이 어쨌든 한 발이라도 앞서 나올 수 있었는데 선제 타격해버리면은 이거는 뒤로 후퇴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수많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대통령이라면 과연 그 외교 정책이라는 걸 잘 이끌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 여론조사도 보면 네. 외교 사안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이 43.4고 윤석열이 28.5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 성장도 40%가 이재명이 잘할 것 같다고 16%가 윤석열이 잘할 것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들께서도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좀 하여튼 저도 좀 특이하긴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막 40%가 넘고 제일 좋은데 이 임기 말에. 근데 오히려 지금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은 그거보다 못 미친단 말이죠. 이러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아이러니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 좀 묘수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말이 맞으려면 이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이 올라가면 문재인이 떨어지고 문재인이 올라가면 이재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잘 보시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군요. 흐름이. 네. 그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유념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젠더 갈라치기를 자꾸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좀 덜 하긴 하지만 또 지난번에 페미 논란이 있었던 그런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가 뭐 또 한다고 했다가 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랬다가 뭐 누굴 영입했다가 다 가라 그랬다가 네. 이런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그 사안이 갈등의 그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는 다음 시대에는 이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얘기를 다 듣겠다라는 기조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쪽 진영에서 비난이 있더라도 이쪽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발짝이라도 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역할인 것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우려스러운 점은 그겁니다. 이거를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자신들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지율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모닥불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 하나 정도 빼가지고 집에 있는 장작을 빼서 때우는 게 따뜻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둘 빼다 보면은 결국 초가삼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집에 있는 대들보 뽑아다가 예, 네, 지금 좀 불 때우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좀 어리석군요. 이렇게 소탐 대실할 수도 있고 눈앞에 있는 것만 딱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 같아요. 자,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네. 10일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 구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 대장동은 이재명이 설계다 몸통이라는 거를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거 거기에 어떻게 대해서도 사실 우리 당에서도 곧바로 이제 이 그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이재명 지시란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이제 저희 당의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실제로도 김만배 씨의 변호인도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성남 도계공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것만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원말에 대한 다시 본인이 한 해명에 대해서 똑같이 조명을 해줘야 국민들께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언론중재의 제소 방침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조금 뭐 악의적이고 이렇게 좀 공평하지 않은 건 있는 최소한 듯한 공평하게는 있었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서 법정에서 사실 있었던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또 아니었는데 이렇게 네. 자꾸 국민들 좀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발언은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요점은 그러면은 지금 대장동의 그 이익구조 분배에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시장 당시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남시나 이런 쪽에 좀 이익이 덜 가게 한 건 맞느냐. 사실 이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정진사 실장이라고 바로 그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 뭐 내지는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뭐 이런 의심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때요? 그래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명확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빨리 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든 뭘 하든 빨리 하자는 게 저희의 네.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다른 것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0억 클럽에도 보면은 다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대장동을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그 특검법에 넣지도 않고 특검법 제목이 이재명 특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표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너무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대장동과 관련된 그 처음, 즉 결국은 돈을 누가 만들어냈고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해야 될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요. 특검. 그래서 뭐 상설 특검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왜 안 안 하는 돼요? 겁니다. 왜 안 해요? 상설 특검을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내걸었던 이재명 특검법으로 해야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특검하게 되면은 이재명 특검 뭐 이름이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사건이니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니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뭔가 자꾸 이제 셈법들을 내 그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후보도 대장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요. 처음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복잡하지 걱정이 좀 않습니까? 사실 될 수도 있죠. 공부 많이 네. 했습니다. 다 찾아보고. 그러나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는 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무조건 이거는 털고 가는 게 저희로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오히려 예. 정면승부하고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맞습니다. 알리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 이유는 특검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여야 간에 이 검사를 그 선정하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많이 걸리죠. 이제 선거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쟁으로 이 시간을 다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거든요. 네. 사실 그게 전략일 수도 있죠. 그래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장동 사건은 아주 간단해요, 구조가. 이걸 괜히 언론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 민하고 관이 협동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성공적이었어. 너무 지나치게 성공적이었어. 그래서 관도 엄청난 이익을 받았고 또 민도 이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민이랑 처음에 관하고 배분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조금 더 관 쪽으로 유리하게 더 내놔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배밀하라고 하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요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시장이 뭔가 잘못해서 개입을 했을 거다라는 시각을 먼저 깔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정면 승부하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대선 후보 TV 토론 실무협정. 그러니까 실무협의 일정 두고 여야 말이 엇갈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왜 하기로 했는데 안 나왔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라고 말해요. 그리고 왜 그 공문에 만약에 언제 어디서 나와서 무슨 얘기 하기로 했다라고 나오면 왜 나머지 당 사람들은 안 왔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관계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TV 토론은 뭐 국민들 누구나 다 봐도 지금 누가 빼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야말로 이제 토론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뭐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동안에는 토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영입한 다음에 토론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 이런 얘기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참 기사 쓰기는 좋지요. 그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후보 당시에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런 요청들도 많이 받고 했지만 토론이라는 것은요. 쓰여져 있는 원고를 소화하는 능력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주 즉자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 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입해서 그게 단시간 안에 된다? 저는 그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연길님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가 얽혀 있으면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진지게 난리가 났겠죠.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적폐청사님 민주당이 너무 점점 빼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지금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답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나 봐요. 아마 이제 저희가 더 세게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를 쭉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난번 총선 때도 결국은 말을 세게 했던 모든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혐오감을 느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막 그 정치권 안에서는 막 정쟁도 하고 싸움도 벌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그것만을 가지고 싸움하는 진영을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지지할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되 후보는 그리고 이제 그 진영에서는 미래 비전을 자꾸 보여주는 것들을 해야 말하지 않는 수많은 다수가 이 안에는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어필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우리 애청자분께서 민주당은 힘이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데 아니라고 지금 고미정 의원님이 우리가 능력은 있는데 조심하는 거라고. 네,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별말도 아닌데요.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기사가 그런 식으로만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지형이 어쨌든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또 왜 가만히 있지 왜 또 그 말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었냐. 그러면 한 사람의 장수가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이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좀 현명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민정 의원하고 막 함께 했는데 여기저기서 구민정 의원님 똑똑해요. 멋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또 한번 다음에 또 모시기를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